2부입니다. 잠시 후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코너에서 이번 한 주 정치권 화두들 살펴보고요. 이어서 핫이슈 핫피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화상으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 관계로 우리 토크 시간이 좀 줄었기 때문에 전반부 공통질문은 빼고 후반부 공통질문으로 던졌던 금주의 핫한 한마디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떤 겁니까? 송영훈 변호사. 그 이준석 후보의 토론의 망언을 꼽아야 되지만 그 망언은 우리 국민들께서 두 번 다시 듣고 싶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생략하고 이준석 후보의 그 뒤에 대응이 너무 안 좋아요. 지금 어제도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셨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준석 후보가 했던 토론의 망언은요. 본인을 김영삼 전 대통령에 빗댈 것이 아닙니다. 네. 아마도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야당 의원들이 합세해서 이준석 후보를 국회에서 제명하려고 하니까 이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네. 이준석 후보는 김영삼 전 대통령 케이스에 가깝다기보다는 2010년에 아나운서 비하 발언에서 한나라당에서 제명됐던 강용석 전 의원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예. 같은 것을 갖다고 해야지 엉뚱한 것을 갖다 붙이니까 점점 유권자들의 그 압도적 비호감, 압도적 불쾌감이 커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네. 핫한 한마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똑같은 말을 꼽아왔는데 제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말을 한다는 게. 그래서 약간 이제 변주해서 한다면 같은 맥락에 또 다른 발언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대단히 입에 많이 올리는 정치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 기자회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노무현 대통령께서 사랑하셨던 상록수 가사처럼 깨치고 나아가 저는 끝내 이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그럼 이기는 대상이 누구인가? 왜냐하면 사과도요. 그날 오전에 이 사과문을 발표를 했길래 그 부분은 그래도 변명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어서 이거 진정성이 있나 했는데 그 수신자가 당원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후에는 그러면 국민들께 사과를 이걸 베이스로 해서 하나 했더니 아니었어요. 본인을 유신 독재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사실상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짚어주신 당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영삼 대통령이 유신 독재 시절에 고초를 겪으면서 했던 발언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청년 정치인이 교묘하게 프레임 전환을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면 처음에는 제가 이걸 대단히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생방송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누구의 발화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같이 방송하시던 변호사님도 그래서 저희는 이재명 후보 이런 말을 했다라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아니 이건 성인지 감수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시를 든 건데 무슨 문제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거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하니까 사실은 아들 검증인데 뭐가 문제냐라고 또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검증 그런데 본인도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표한 그 공소장은 그 당시까지 못 봤다고 실토는 했어요. 그러더니 계속 비판이 쏟아지니까 나를 제명하는 민주당 이거는 내가 독재의 희생양이고 유신 독재의 서막이다라고 또 프레임 전환을 합니다. 이거 거짓이에요. 민주당이 제명 추진을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도 후보도 이 인터뷰를 어제 들어봤더니 나 모르게 무슨 제명 이 시도가 있었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고 이 민주당 의원은 4명이 이름을 올렸고 거의 대부분 조국혁신당 뭐 이런 의원님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청년 정치의 모습은 최소한 아니다. 이런 생각. 예. 자, 지금 D-3일인데 김재원 의원 발언은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이준석 후보 측에서 뭐 토론을 하자고 했다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준석 후보 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측이라고 하면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누군가는 모종의 제안이나 어떤 접촉 시도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김재원 전 의원이 그래도 라디오 인터뷰 같은 걸 할 때 없는 말을 지어내서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떠한 컨택은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준석 후보는 또 그걸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본인은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양립 가능한 지점이 있는 겁니다. 컨택의 당사자는 이준석 후보 본인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주변에서는 누군가가 국민의힘에 연락도 취해오고 했으나 결국에는 불발이 됐다. 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틀 동안 사전 투표해서 벌써 국민의 뭐 한 30-40%가 했는데 투표를 이제와 단일화가 돼요? 아니 단일화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는 이제는 단일화를 그렇게 추진해야 될 만한 이유가 없고 오히려 위험이 더 크다고 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들의 이준석 후보에 대한 압도적 비호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일화를 하면은 그 압도적 비호감은 자칫하면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힘에까지 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위험을 안고 추진해야 될 만한 이유는 없고 이제 그 시기는 지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또 민주당도 계속 마지막까지 단일화 할 거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는 생각인데 저는 이게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 주장이 이제 공존하잖아요. 이를테면 이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 캠프 측에서는 연락이 이준석 후보 측으로부터 왔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 빅텐트 단장을 맡은 신성범 의원에게 와서 시간 장소까지 알려줘서 갔더니 다시 다른 곳에서 만나자고 했는데 끝내 무산이 되더라. 대단히 구체성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가공할 이유가 국민의힘으로선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이런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이건 진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걸 감추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놓여진 정확한 현실, 이게 기자회견에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대선 국면이 지나면 스포트라이트는 확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현실은 3개 의석수를 가진 미니 정당이에요. 지방선거 치를 수 있을까요? 후보도 전국 단위로 낼 수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본인이 필요한 국민의힘에 얻어낼 걸 잔뜩 얻어내는 게 정치적으로는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아주 안 할까라는 물음표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행보가 이런 선택을 해도 썩 어색하지는 않아 보이기도 해서 저는 그래서 끝까지 주시를 해야 된다. 정말 이 마지막 날까지도 단일화 가능성이 변수이긴 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 빼면 단일화 빼면 막판 변수는 뭐가 있습니까 또? 더 없죠 이제. 반복되고 있는 설화들이죠. 설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그 토론의 망언뿐만 아니라 지금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것.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히 인신공격이나 인격 비하의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전근대적이고 반여성적이고 반노동적인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시민 전 이사장이 이제 어제 밤늦게 이걸 뭐 사과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과라기보다는 뒤에 가면은 또 본인을 자기 합리화하는 이야기들을 잔뜩 덧붙여 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준석 후보의 망언이나 유시민 전 이사장 어떻게 보면 이제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이데올로그 역할을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의 설화는 여성 혐오로서의 좀 일관된 맥락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아직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혹은 잠정적으로 결정했더라도 아직 본투표를 앞두고 계신 분들, 여성 유권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유시민 전 의원의 발언은 좀 부담스럽죠? 경솔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 이제 백반 뭐 본인 이야기를 헤아린다면 그러니까 애증의 관계인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와 이제 너무 20대 초반부터 같이 학생 운동을 하고 노동 운동에 헌신하고 그러면서 설란영 여사도 그 맥락에서 대단히 가까이 지냈고 투옥이 되어 있을 때 같이 활동을 하기도 했고 유시민 전 장관이 그런데 뭐 이제 비교적 근래 전화를 했을 때 대단히 좀 실망했다 이런 뭐 개인적인 소회 같은 걸 밝히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적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여성을 대단히 좀 폄훼한 측면이 있고요. 이제 노동운동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학출, 뭐 노동자 출신 이런 부분과 관련한 계급적 이분법으로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물론 본인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합니다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셨다면 사과해야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본인도 사과하고 민주당에서도 정말 뭐 당원이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네. 진보 스피커라는 걸 부인할 수는 없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은 계속해서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가져가고 있고 국민의힘은 독재 저지 뭐 이런 프레임 여전한 거죠. 그러니까 총통 국가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을 호소드리고 있죠.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가 하면 이건 민주당에서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문제인데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 정도로 삼권 분립을 형해화시킬 거라는 우려가 선거 과정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낙선했던 정동영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왜 이재명 후보에게만 이렇게 삼권 분립은커녕 삼권 일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런 우려를 뒷받침하는 민주당의 뭐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장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대법관을 30명이나 100명으로 늘리려는 시도들, 그리고 대법원을 헌재 아래로 격화시키려는 시도들, 판사 좌표 찍기 이런 것 등등이 얼마나 많은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될 문제입니다. 선거는 선거로서 끝이 아니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아주 핵심적인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선거 이후에 우리 정치 과정은 더더욱 나빠질 겁니다. 어떠세요? 민주당은?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여러 이제 사법개혁 이슈, 뭐 검찰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사법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굉장한 신뢰를 갖고 있는 조직이고 양심을 가진 그리고 어쨌든 정파적이지 않은 조직인 부분이 있고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 부분은 속도를 갖고 수기를 거쳐서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 앞에 정말 상권 분립의 형해와 아마 이제 국회 의석수도 다수석을 점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행정 권력까지 갖게 되면 뭐 대단히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게 할 좀 여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생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집중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김문수 후보도 똑같이 30조 원 말씀하셨어요. 막 예.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할 땐 포퓰리즘이다, 대중 추수주의다 엄청 비판했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이 진짜 얼어붙어 있거든요. 경제가. 그러니까 거기에 주력하니까 이런 뭐 우려의 목소리까지 담아서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게 또 지금의 이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도 나서서 그 뭐 사법부 법안 같은 거는 이제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중단 했죠. 지시를 하는 걸로 봐서는 민주당 그 일부 의원들이 좀 너무 오버했던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개인 의견의 이제 입법부라는 게 한 명 한 명의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니까. 입법기관으로서 이제 예. 자기의 그걸 할 수 있고 또 이제 박범계 전 의원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뭐 당이랑 긴밀히 소통을 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체급의 또 이제 정치인이 아니고 본인이 필요하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이제 일본의 입법례도 있고 하니까 이제 했지만 이걸 유권자분들이 지금 이 국면에서 이런 법안이 내는 게 혹시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러니까요. 이렇게 오해를 정말 살 수가 있다는 부분은 조심하고 저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요 굉장히 영리하게 역할 분담, 일종의 굿캅 배드캅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후보니까 예. 본인은 그렇게 사법부를 건드리지 않을 것처럼 언행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의 법안은 박범계 의원 법안만 철회가 됐지 100명으로 대법관을 늘리겠다는 장경태 의원안, 또 5월 1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바로 다음 날 발의됐던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겠다는 김용민 의원안, 이런 것들은 다 철회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나면 그 뒤에는 더 이상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민주당이 그런 것을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마 그거는 네. 이제 증언에 대해서는 거의 30년째 논의가 됐지만 이제 100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합의가 진짜 거의 제가 체감하기로는 없는 것 같고 또 이제 법원 출신 분들도 말씀하시기를 100명이라고 하면 대법관 한 분 한 분이 다 장관급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뭐 지원 이런 게 대단히 또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현실을 고려하면 한 30명 선 이런 이야기가 이제 대안으로 나오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법률안들이 한번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뭐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서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과거에 증언하는 안을 내신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건 충분히 수기가 가능하고 지금 100명이 마침표로 찍혔다 이건 아닙니다. 하더라도 충분히 논의하고 당연히 천천히 할 거다. 그렇습니다. 그런 예. 얘기인 거죠. 30명도 큰일 날 이야기인 게요. 2004년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증원을 해가지고 대법원 장악을 했습니다.
그 뒤로 베네수엘라 사법부가 엉망이 됐고 최근에는 선거를 하는데 투표율이 10%밖에 안 나올 정도로 그 나라의 헌정이 지금 형해화됐죠. 과거에 그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대공황 때 뉴딜 정책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계속 막히니까 미국은 연방대법관이 종신직이잖아요. 연방대법관이 70세가 넘어도 사퇴를 안 하면은 한 명당 한 명씩 늘려서 9명의 연방대법관을 15명까지 늘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9명에서 15명으로 늘리려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미국 사회가 반대해서 그 시도가 좌절됐거든요. 그런 것만 봐도 3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주장마저도 얼마나 과격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루스벨트도 그렇게 연방대법관을 늘리겠다고 해서 실제로 대법관은 못 늘렸지만 연방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알아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결국에는 대법원을 일종의 장악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도 그렇게 하겠다는 의도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도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은 이제 계속 사법 장악까지 하는 총통 국가 될 거다. 이제 그 프레임을 갖고 있는 거고 민주당은 이제 내란 중식 프레임이고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도 직접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특검이 필요하고 내각 구성원뿐 아니라 계엄 해제 의결에 동참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막으려고 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어요. 근데 또 그게 또 일각에서는 뭐 좀 너무 뭐 정치 보복성 과거와 같이 너무 폭넓은 적폐청산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또 있어요. 예, 이제 수사는 수사대로 해야 되고 그 범위와 관련해서 과거에 이제 적폐청산이라는 것도 수사의 어떤 그 명목화에 이루어졌지만 이거 혹시 정치보복 아니야? 이런 인상이 어느 정도 길어지니까 좀 갔던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좀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폭넓게 수사할 거는 이를테면 현장에 나가서 지시를 받았던 군 지휘관을 이제 제외한 그런 병들 거의 처벌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도 나 정말 몰랐다. 국무회의 그때 가서 알았고 국무회의도 안 하려고 하길래 내가 부랴부랴 형식적 요건이나마 맞췄다라고 하는데 CCTV랑 맞춰보면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본인의 진술과 완전히 영상이 다르고 심지어는 믿을 수 없는 막 증언들을 했었습니다. 나 포고령 이런 거 보지도 못했는데 집에 와봤더니 뒷주머니에 꽂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국무위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계엄 당일에도 저는 그 한동훈 당시 대표가 국회로 모여라. 이건 너무나 정확한 판단이에요. 해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가라 아니면 국회 본청으로 와라 왔다 갔다 사실상 이때 대통령이랑 통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원내대표가 그런 흔적들이 나오고 이걸 그대로 두는 게 저는 사법정의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것을 수사하는 게 뭔가 정치보복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서 그 상당한 그 기준을 마련하는 게 또 민주당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게요. 일단은 우리 방송을 매주 보시는 청취자들께서는 뭐 제가 그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앞에도 갔었고 일관되게 계엄에 반대했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는 인용될 거라고 예상해왔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이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가 미진하다면 그것은 특수단이 하고 있고 또 월요일이면 서울중앙지검장도 공석이 됩니다. 새로 당선되는 대통령이 임명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수사기관들이 독립적으로 수사해 나가면 됩니다. 필요하면 할 문제인데 그것을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대상을 특정해서 예를 들면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수사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에 있어서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비상계엄과 31번의 줄탄핵을 겪었습니다. 가장 크게 대두되어 있는 과제는 권력의 자제입니다. 내가 현실적인 힘이 있어도 또 헌법이나 법률상의 권한이 있어도 그걸 극한까지 쓰지 않고 여백을 두고 내려놓는 것이 새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시대정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선거 과정에서부터 대상을 특정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수사받아야 될 거라고 본다. 이거는요. 민주당이 과거에 노상 주장해온 검찰개혁이 이런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침소봉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대정신 말씀 주셨는데 시대정신이 뭡니까? 불법 계엄을 막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을 환기하는 그리고 이런 국가폭력의 상황에 대해서 절연하지 못하는 그런 진영, 정당, 국민 선택 받을 수 있습니까? 시대정신 입에 올릴 수 있을까요? 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우리 국민이 이런
비용을 치러야 됩니까? 국민의힘 때문이에요. 국민의힘이 경제도 망치고 한미 동맹도 망치고 여러 대한민국의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고 어떤 지연 말단적인 발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다. 당신들의 검찰 개혁이 이 방향이냐 이런 거 국민들한테 알겠습니다. 소구력이 있겠습니까? 자, 사전투표 두 분 다 하셨나요? 저는 했습니다. 네, 저도 했습니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왜 인천 계양에 가서 했대요? 거의 그 이재명 후보 그렇죠. 지역구인데 이재명 후보의 안방에 가서 사전 투표를 하는 것이 일종의 장소의 정치학인 거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적진의 한복판에 가서 내가 이만큼 정당성을 소구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전략을 발휘한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사전 투표를 어디서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장소의 정치학에서는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저는 너무 또렷이 기억이 나서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청년들과 함께 신촌에서 했고 저는 그래요. 정치인은 본인의 언어로 국민들께 선택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선 후보는 더 그렇습니다. 예. 안티 이재명, 반 이재명만을 김문수 후보는 지금 이 시간에도 외치고 있어요. 얼마나 상징적인 장소입니까? 그거 갖고는 안 된다. 예, 본인의 어떤 뭐 노동운동 그 과거를 좀 부각시키고 싶으면 그 상징적인 장소를 고를 수도 있었고 아니면 본인이 처음 정치를 시작했던 부천이 될 수도 있었는데 나 인천 상륙작전이다. 이래서 제가 인천에서 과연 지지율이 그냥 얼마나 나올지 한번 보고자 하는 생각이 들던데 이거는 본인의 언어로 왜 본인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에 대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건 좀 비겁해 보입니다. 지금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긴 합니다만 뭐 각 정당이나 언론기관들은 꾸준히 여론조사를 하고들 있잖아요. 하고 있죠. 정보들을 좀 접하고 계시죠? 뭐 숫자를 말하시면 안 되고. 이리저리 뭐 이야기가 나오고 아마 이제 또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양자가 몇 퍼센트나 이 차이가 날 것이며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55%로 과반을 넘었던 역대 최초 대통령이었는데 예. 이 부분과 그걸 넘길 관련해서 것인가?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조심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한 포인트는 이준석 후보의 두 자릿수 지지율이 그렇죠. 과연 가능할 것이냐 여부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계속 긴급 기자회견 형식으로 본인 방어를 하는 것 같은데 표는 상당히 좀 결집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더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반대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오늘도 한 방송에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분이 투표를 하러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늘어난다? 그런데 이제 원래 개혁신당 지지를 하시던 분들 왜냐하면 선뜻 나가기에 좀 주저되는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뭐 무슨 대세 역전 뭐 이런 상황은 아직은 안 있는 거죠? 글쎄요. 저는 아래로부터의 단일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서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에 대한 표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부터 제3후보가 맞닥뜨려야 될 높은 장벽 중에 하나가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92년 대선, 97년 대선, 2022년 대선까지도 있어 왔던 말들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직전에 이준석 후보가 그 토론에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를 새로 해서 공표할 수 없는 것이 이준석 후보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버팀목이겠습니다만 이미 유권자들께서는 그러면은 내가 찍어도 10%가 안 될 것 같은데 이준석 후보에게 찍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걸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놓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김문수 쪽으로 된다. 더 위험한 후보는 그래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 만날 때는 이제 새 대통령과 함께 그렇겠네요. 그런 토크로 이어갈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거두절미 각설하고 좀 짧게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원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유민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시 24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죠. 정현정 씨. 네, 오늘은 날씨